오늘은 지금 이제 뭐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감기나 독감 또 뭐 그 새로운 그 변종 코비드 뭐 이런 게 또 자꾸 그 나돌고 있고 그러다니까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대충 작년 이맘때쯤 돼서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준비하면서도 뭐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리바이스하고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해마다 어 환절기 뭐 특히 이제 초겨울 이럴 때 감기가 그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때 그 이런 질환이 그 많이 유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 뭐 단순히 이 추워져서 이런 그 호흡기 질환이 많다. 이건 뭐 잘못된 상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을이나 겨울철에 급증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우리가 추워지면은 신체 적응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어쨌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공기가 이제 좀 습해지면서 기도 내 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나 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잘 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기 쉽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바이러스가 이 사람 저 사람 어, 환경적으로 감염되는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린 거는 특히 이제 이때까지 늘 그랬는데 시니어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개 5, 60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에이징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면역 체계가 약화된 걸 면역 노화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노화, 임뮤노센서스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아직 그 원인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늘어나기도 하고 산화도 늘어나고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DNA 손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밑에 임뮤노 센서스 이거 면역 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질환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사 질환 또 암 이런 그 뉴랄러지 디지즈 뭐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뭐 특히 이제 디프레션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그 생긴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바이러스 질환하고도 어, 크게 관여가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많이 전염되는 게 감기, 독감, 후두염 같은 상기도 감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대충 목 윗부분을 상기도, 목 그 아래쪽 쭉 내려가서 이제 아래쪽 폐까지 하기도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지금 계절에는 이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그 그걸 이제 막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1의 라이프 스타일은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미만 운동한 사람보다 상기도 감염에 걸릴 확률이 43% 낮았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면은 이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한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약 반, 43%요. 그리고 그 하루에 한 20분 정도, 어, 뭐 조금 운동을 해도 빠르게 걷기 정도,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 면에 우리 이 활동하는 거, 어, 움직이는 거,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막 운동을 움직이면은 우선 여러 가지 임뮤노 스베일런스, 그런 면역 페트롤이라 그럴까요? 이 피 속에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순찰을 하는 거죠. 이게 스베일런스를 해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면 면역이 더 빨리 반응하는 거죠. 들어왔구나. 지금 우리 몸을 캐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런 걸 빨리 알아내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원체를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우리 체내에서 활동을, 면역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거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 활동은 만성 염증을 낮춘다. 예. 인플라메이션을 낮춘다는 거죠. 이게 인플라메이션을 낮추면은 우리 체내 모든 혈관 이런 게 유연해집니다. 혈관이 유연해져서 거기 흐르는 혈액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스클레이션이 되니까 결국 이게 그 각종 면역 세포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당구라든지 NK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체내를 운동을 하면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온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조금 나올 정도 속보로 걷는다,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 우선 이 도표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운동을 안 한 사람이 이제 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 이제 세던터리, 주로 앉아서 지낸 사람에 비교하면은 이 중정도 moderate exercise, 보통 국가에서 늘 150분 하라, 이런 게 moderate, 중간 정도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말하기가 좀 숨이 가쁠 정도로 꽤 속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기도 감염 위험이 한 4, 50%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운동을 세게 이제 헤비 익서스, 막 마라톤 선수라든지 전력으로 뛴다든지 세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상기도 위험이 2배에서 6배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하면은, 4, 5, 매일 한 1시간 정도씩 하면은 4, 50% 떨어진다. 이거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직후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은 항체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독감 시즌에 조기에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한 사람들은 겨울 내내 항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겨울 내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워주는 항체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는 운동의 이 병을 이겨내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운동은 질병의 발병률과 중증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이 데이터를 제시한 사람은 쟈 홉킨스 의과대학 전염병 학자인 닥터 레이가 이런 연구 보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이제 코비드가 한창 심할 때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위험도입니다. 위험. 이제 이쪽은 운동의 정도인데 매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MET인데 이게 500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늘 이야기하는 150분 해라.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해락하는 게 500입니다. 그래서 500 정도만 해도 요거는 이제 효과가 낮은 사람, 효과가 높은 사람 이런데 가운데 정도인데 그거 한 2배 정도 하면 2배, 3배까지 운동을 더 할수록 그런 위험도가 상대적인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쭉 심한 정도가 떨어지고 또 코비드로 사망률 같은 경우도 한 500 조금 더 150분, 주에 150분 정도 중간 정도에서 조금 더 세게 하면은 거의 사망률도 대단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5% 이렇게 떨어졌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그런 면에는 운동이 면역 기능을 대단히 올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주 5일 좀 번거롭긴 하지만 쭉 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저도 강조를 하는데 운동하고 나면 이제 잠을 좀 낮게 잘 수 있다든지 앵자이어티 불안 같은 게 줄어든다든지 혈압에 좋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길게 보면 뇌 건강에 좋고 심장 건강, 암 예방, 체중을 줄인다든지 또 특히 뼈에 좋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나 골관절에 좋고 그리고 균형 유지에 좋고 이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운동은 이거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음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음식은 여러분들이 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거는 이제 실천하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식구가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파트너가 돌아가시든 좀 혼자 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나가고 하니까 둘이 있든지 하면 음식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들고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식단. 이게 제일 음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밸런스 다이어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반은, 전체 반은 언제든지 과일 채소 먹어라. 그리고 전체 4분의 1은 곡류, 통곡식을 한 반 정도 넣고, 근데 이제 대부분 흰밥 드시죠, 뭐. 근데, 어려우시면은, 뭐, 콩이나 이런 걸 넣든지, 어, 뭐, 통보리, 아니면, 귀리, 이런 걸, 어쨌든 뭘, 곡류를, 콩을 넣는 게 저는 제일 강권합니다. 저희 집에도 늘 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4분의 1 정도. 전체. 여기 좋은 거는 이제 화이트 밑이 제일 좋습니다. 생선, 닭고기, 이제 콩이나 넛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 예. 매일 견과류를 한 줌 정도 먹으라. 그게 한 원온수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품은 우유나 아니면 요구르트, 예, 그릭 요구르트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드실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셔야 여기 있는 비타민 A 계통은 지용성입니다.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좀 다양하게 드셔야 되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다색, 여러 가지 색깔을 같이 드시는 게 좋다. 이제 영양소로 본다 그러면 비타민 A, C, E, D, 왜 에이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A는 이제 주로 베이타 캐로틴 계통인데 캐롯이나 케일, 살구, 애프리콘 뭐 이런 종류입니다. 색깔 있는 거 오렌지, 스트로베리, 브로콜리, C. 어, 비타민 E는 주로 이제 기름 씨앗 종류라든지 이제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도 비타민 E가 각종 오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어, 계란, 치즈, 두부, 버섯 이런 종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크도 콩이나 넛, 이제 각 생선, 그리고 단백질. 예, 단백질은 뭐 우리 체중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고친 정도.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단백질 드시고 끝 이제 다른 종류는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 여기 대해서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다양하게 드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특히 이제 컬러가 무지개색으로 다양한 걸 드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진한데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결국 활성산소를 죽이는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노화를 지연시키고 또 그 병균에 의한 세포해를 막는데도 항산화 물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드시는 게 좋다. 피망, 오렌지, 뭐 당근, 브로콜리, 키위, 수박, 뭐 각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녹엽 채소.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정부에서 권유한 그 접시 모양의 그림이 있는 어, 가장 많이 씁니다만은 이건 이제 지중해 식단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은 이제 운동입니다. 예. 같이 모여서 먹든지, 뭐, 춤추든지, 운동하든지, 산책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우선 이 공유가 있는데 통곡식 밥 먹으라. 그리고 이제 채소는 이런 색깔 있는 걸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보통 이제 2과 3채인데 3과 5채가 더 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과일 2개에 채소 3서빙인데, 할 수 있으면 과일 3개에 채소 5서빙을 드시는 게 5그 컵입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드시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2과 3채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질 경우는 올리브유 3~4 티스푼, 네, 테이블 스푼, 3~4 테이블 스푼 드시고, 견과류, 네, 단백질, 생선 대개 주에 3번 정도, 백생육, 콩 이런 거 드시고, 유제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스, 강황, 포도주는 뭐 드시는 분은 한 잔 정도, 이런 그리고 물 많이 드십시오. 이거 권유드립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만약 칼라 프린트가 있으면은 하나에서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관에 대해서 조금, 면역에 대해서는 소화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화관에 각종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소화관의 벽에 다 있습니다. 소화관. 특히 이제 이 대장 쪽에 더 많고, 어, 그리고 이 모든 영양이 소화 흡수되는 게 소화기관이죠. 뭐, 이 면적은 우리 피부의 150배 정도 대단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수분 공급, 우리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소화관을 통해서 빨리 흡수돼가 체내 대사를 촉진도 하고 피부에도 좋고,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 센서가 둔해져서 갈증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장내 미생물은 면역 항상성, 면역을 꾸준히 적당하게 유지시키 주는 그런 귀중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이제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장내 세균이 들어있는 음식,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균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주로 식이섬유죠. 뭐 식이섬유인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브레인 푸드, 치매를 막는 음식에도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도표를 제가 드린 것 중에 제일 함량이 높은 것만 골라서 따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특히 함량이 많은 것들을 자주자주, 과일은 뭐 사과라든지 오렌지, 뭐 그레이프루트, 또 이런 블랙베리, 이런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이나 넛, 여기는 이제 주로 단백질도 올려주고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채소류, 통곡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어, 통곡을 자꾸 드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제일 밑에는 한국 식자재, 특히 버섯류, 뭐 표고나 송이버섯 엄청 비싸죠. 뭐 표고버섯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30g 이상, 여성분들은 20g 정도
어, 한번 찬찬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반려식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캐피어 몇 분 좀 분양을 했는데, 어, 저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만일 원하시면은 요청하시면 제가 더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제 경우는 사실 그 요새 연구에 보면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제는 어떤 특성균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우리 그 장내의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균형을 깨뜨린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쭉 보면 이것도 지난번 연구입니다. 지난번 연구에 보면은 코로나 때 이야기인데 기관지 질환 경우는 제일 효과가 큰 게 과채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이게 거의 안 드시는 분의 1이라고 볼 때 많이 드시는 분이 기관지 질환에는 특히 이 과체류가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이나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최근에 가장 핫 아이템입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뭐 많은 돈을 써서 연구도 하고 있고, 이 장내 세균이 미생물에 따라서 뇌와 령 연결이 돼 있다. 또 뇌와 장이 연결돼 있다. 뭐 심장 질환, 뭐 피부 질환, 대사 질환 이런 게 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내 세균과 공생관계가 무너지면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디스바이오시스, 심바이오시스는 공생, 디스바이오시스는 그런 게 무너지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는 수분 공급입니다. 하이드레이션.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은 건조화되면서 기도 있는데 더 건조하고 실내도 건조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특별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채소국이나 삼계탕, 뭐 치킨 숲 이런 국물 많은 수업이나 죽 종류를 자주 드시라고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초차, 서양 약초차도 있지만 생강차가 대단히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걸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꿀을 쓰시는데 꿀 경우는 특히 이제 보면 생꿀이 있습니다. 로헌이라고 코스코 같은 데 팔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가열 안 된 꿀입니다. 이 꿀을 쓰는 게 대단히 감미료 중엔 제일 낫습니다.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많이 그 드시는 건 뭐 유자차라든지 생강차, 사과차, 구기자차, 레몬차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가습기 차차 추워지면서 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에 한 45도에서 55도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습도가 떨어지면 더 추워요. 그리고 너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피죠. 뭐, 물기가 어리든지 그랬죠. 그러면은, 가습기나 습도계를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권유드립니다. 대충
습도가 자꾸 떨어지면서 더 추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안 드린 것 중에는 잠입니다. 충분히. 어, 7시간에 한 9시간. 뭐 9시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만 7시간만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 체온 유지. 이제 자꾸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후가 변할 때 따뜻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운동할 때 자연 환경에 자주 접해라. 왜? 낙엽을 바른다든지 나무잎 떨어지는 거 겨울 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산행이 참 좋죠. 자연에 접하는 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운동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물 남용,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거 좋다. 의사하고 잘 그 의논하시고 또 우리 약사분들 계시니까 약들이 여러 가지 섞여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약을 드시는 거는 과히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